보통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평등하다는 말을 동일하다는 말로 착각하기도 한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죽음은 질병의 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누구와도 닮지 않은 한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생을 마감하는 일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꿈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때문에 환자가 꿈 얘기를 하면 가족들은 돌아가실 때가 머지않았다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꾸게 되는 특별한 꿈을 임종몽, 그때 보게 되는 환시를 임종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임종 전 경험은 약물 치료나 발열, 선망에 의한 환각 증상과는 다르게 실제 상황처럼 너무나 생생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죽기 전에 꿈을 꾼다라는 책을 통해 임종 전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과의 전공 과정을 마치고 심장내과 펠로우 과정에 들어선 크리스토퍼 컨은 평소 의사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말과 함께 환자를 문서 처리하듯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스피스의 의사 구인 광고를 보게 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호스피스에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그가 처음 근무했던 호스피스 버펄로의 최고 경영자 겸 최고 의료 책임자입니다. 크리스토퍼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몽과 임종시를 체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위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그들이 꿈에서 본 것이나 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기 쉬우니까요. 그는 1,400명이 넘는 환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임종몽과 임종시가 환자의 임종 과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임을 밝혔고, 이는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실제보다 생생한 특별한 꿈을 꾼 사람의 비율 80%, 그 꿈이 이미 고인이 된 친구, 친인척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72%, 그 꿈이 준 위안의 정도 5점 만점에 4.08점. 죽음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임종몽과 임종시는 그러한 내면의 힘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임종 전 경험은 진정한 자아,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들, 자신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준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10장에 걸쳐 현재 병원의 현실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처지, 임종 전 경험의 다양한 사례, 그리고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그러한 체험이 주는 의미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학적 입증 여부를 떠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체험하는 이 경험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신비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서 싸워야 할 적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의식과 호흡을 유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맹목적인 의료 개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한 개인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이나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랬던 내가 임종몽과 임종실을 경험하는 말기 환자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의 경험이 임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임종현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호스피스 의사인 나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 의미, 은혜를 이야기하는 환자 수천 명의 병상을 지켜왔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삶을 긍정하게 된다. 또 그들은 자기 내면의 자아로 되돌아가는 시간에 전조라 할 수 있는 임종몽과 임종실을 겪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마지막 며칠 혹은 몇 시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며 환자가 삶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고 삶을 생생하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자극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보통 환자들은 임종 전 경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음 그 자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어 간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경험이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설명하고 각 경험은 그 경험의 주체만큼이나 사적이고 독특하다. 큰 호평을 받은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라네.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라고 말한다. 이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종 과정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전 생애가 집약돼 삶이 그 절정에 달한 최고의 순간에 복잡 다단하고도 존엄한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축하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일종의 탄원서다. 우리는 의사들을 병상으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 생명을 연장하는데 혈안이 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의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종 전 경험의 가치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사거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의논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의사가 그러한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처에 편재한 무관심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환자들에게 있어 내적 경험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의사들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래 살기는 더 쉬워졌지만 잘 죽기는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미국인 대부분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집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홀로 혹은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죽음이 아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즉 그럴듯해 보이지만 품이 없는 죽음이 되고 만다. 의료 과잉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의 회복이 필요하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임종 과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숨쉬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자기만의 삶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의사이고 내가 돌보는 환자들은 모두 죽는다. 이 말에 담긴 엄청난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드리워진 그 어둠 속에는 빛이 존재한다. 환자 대부분이 그들이 느꼈던 사랑, 소중히 여겼던 관계, 살아온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길을 결국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 브리짓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81살의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다. 브리짓은 환시를 겪고 나면 어찌나 불안해하던지 평소답지 않게 과묵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깨어있을 때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자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게 보이죠?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엄마 곁을 지키던 브리짓의 딸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브리짓은 죽은 이모 2명이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했다. 브리짓은 그 꿈에 이어서 빛나는 하얀색 롱드레스를 입고 식탁에 앉아 뜨개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브리짓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느꼈다. 브리짓은 스스로 환시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것들이 그녀의 믿음에 약간의 혼란을 주는 것 같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본 것이 종교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다. 브리짓은 죽은 사람들이 아닌 천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가 브리짓에게 그런 임종시가 흔한 현상이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축 처져 있던 그녀는 어깨를 활짝 펴며 안심했다. 우리는 우리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인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환자 중 80% 이상이 연구기간 최소 한 번은 임종몽이나 임종시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그때부터 브리짓은 자신의 임종 전 경험에 대해 우리와 아주 편안하게 의논했다. 환자가 자신의 임종몽과 임종시를 이야기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삶의 마지막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자기 자신,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데 임종 전 경험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종 전 경험은 온전한 자아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돌보는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유대감을 회복하는 내적 여정이 담겨 있었다. 보통 그 여정은 그들을 가장 사랑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의 재회를 의미했다. 전이성 대장암 진단을 받은 51살의 개신교 신자였던 라이언도 처음에는 브리짓처럼 걱정했다.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본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임종몽과 임종시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된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돌아오기 전이 그리워요. 라이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었다. 틀림없이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삶이 주는 소박한 기쁨과 끈끈한 애정을 바탕으로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는 의리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라이언은 1970년대와 그 시절에 즐기던 음악과 문화를 사랑했고 그 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상의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는 로큰롤 시대에 단단히 고정된 듯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꿈속에서 살아있는 친구들과 이미 고인이 된 친구들을 동시에 만났고 그가 그동안 참석했던 모든 콘서트에 그들과 함께 가는 꿈을 꿨다. 주말마다 차고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던 곳도 꿈에서 다시 찾아갔다. 그가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오래된 앨범을 찾아다니던 곳이었다. 라이언은 자기가 사는 지역 내에 있는 강으로 낚시를 가는 꿈도 꿨다. 또 어떤 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렇게 꿈을 꾸는 순간에 라이언은 질병으로 인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소중한 기억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나타난 신체적 합병증은 라이언에게는 일종의 모욕이었다. 더 이상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임종몽을 통해 다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다. 임종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신체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친구, 음악, 소박한 모험과 함께하며 충만함을 느끼던 자기 자신, 그리고 친근하고 명랑한 삶이 주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연구에서 환자들의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들의 꿈에 등장하는 인물이 살아있는 사람에서 죽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중요한 패턴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환자들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임종 전 경험의 빈도수가 증가했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등장했다. 간호사 낸시는 톰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꿈을 더 자주 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짐작했는지 모른다. 프랭크 역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비교적 명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죽은 이들의 잦은 방문으로 더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임종몽과 임종시의 빈도수나 등장인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인이 등장하는 꿈은 사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예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고인이 된 친인척이나 친구와 관련된 임종 전 경험을 통해 가장 큰 위안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죽음을 비탄, 슬픔, 분투 등과 연결짓는 우리 문화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결과였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내적 세계가 우리가 사랑하고 떠나보낸 사람들로 더 많이 채워짐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그러지는 특별하고도 고유한 메커니즘이 임종 과정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의 소박한 행복이 담긴 순간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의 꿈은 고통을 안긴다. 죽음이 반드시 따뜻한 포옹처럼 다가온다거나 꿈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꾼 임종몽 중 18%는 사실상 괴로움을 주는 꿈이었다. 예컨대 살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임종몽을 통해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다. 호스피스 버펄로에서 임종몽이 평화의 전조라는 견해의 타당성을 가장 극적으로 위협한 주인공은 바로 에디라는 환자였다. 에디는 69살의 전직 경찰관으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우리 시설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시설에 있을 때는 반복적인 임종몽을 경험했다. 안타깝게도 에디는 호흡이 약하고 숨이 차는 증상 때문에 하루 대부분을 안락 의자에 앉아 보내야 했다. 그는 재혼을 통해 얻은 딸 킴과 함께 살았다. 킴은 에디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도움을 필요로 했다. 4년 전에 에디는 자신의 미의 여왕이자 아내인 셀린을 유방암으로 잃었다. 재미있게도 우리와 함께한 그의 이야기는 뉴욕타임즈에서 처음 시작됐다. 뉴욕타임스 과학 섹션 기자인 얀 호프만은 변화의 힘을 가진 임종 전 경험을 주제로 기사를 쓰기 위해 우리에게 연락해왔다. 호프만이 취재차 호스피스 버펄로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인터뷰하기로 예정돼 있던 환자 2명이 갑자기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나라는 베테랑 간호사가 임종몽으로 밤잠을 설치는 에디를 내게 알려줬다. 그가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도나는 호프만이 그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히 호프만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임종몽과 임종시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인터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인터뷰할 상대는 다름 아닌 에디였다. 호프만은 임종 전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는 남자와 인터뷰하게 됐다. 사는 대로 죽는다는 격언에 꼭 들어맞는 에디의 임종 경험은 그의 삶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문제투성이었다. 에디는 자신이 비열한 경찰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꿈속에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담긴 추악한 장면들을 재생하고 있었다. 예컨대 형사로 일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용의자를 폭행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폭행 사건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던 때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또 어떤 꿈에서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서 안정을 취하려면 약이 필요할 정도였다. 에디의 고통은 그가 경찰로 활동하던 장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그의 직업, 아내, 온전한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서야 잘못된 술버릇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데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내 셀린에게 사과하는 꿈을 반복해 꿨지만 셀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시 일깨워줄 뿐이었다. 에디는 자신의 미의 여왕이 저 세상에서 자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셀린은 에디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할까? 죽음의 문턱에서 고인이 된 아내는 여전히 에디의 가장 깊은 후회와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었다. 에디는 자살 충동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특히 연휴 때가 되면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했던 단란한 기억이 몰려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숨지기 2년 전 그는 눈앞에 놓인 엽총과 탄약통을 가리키면서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무기를 압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그의 딸이 집에 찾아가 입에 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에디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고 에디는 경찰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당시 그는 자살 시도 조짐을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에디는 죽고 싶었다. 병에 걸려 생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불편한 기억들이 그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프만을 인터뷰 자리에 보냈다. 그리고 벼랑간 에디는 우리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예외적인 인물이 돼 있었다. 임종 과정의 치유 효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가 마침내 한 유력 일간지의 주목을 받게 된 바로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즉시 에디를 추천한 간호사 도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를 인터뷰 상대로 추천했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뜸 내 물음에 응수했다. 선생님은 무지개나 강아지가 나오는 꿈을 꾸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꿈을 꾸고 있는 환자를 찾으셨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냥 메리 포핀스 같은 환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받아치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위안을 주는 꿈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다. 호프만은 그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에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뤘고 그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호프만은 임종몽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환자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에디에 대한 기억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경험과 일반적인 환자들의 경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은 환자의 사례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 환자의 마지막 여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데 있었다. 나는 에디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만에 위안 효과와는 거리가 먼 임종 전 경험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형사였던 에디가 사후에 우리를 동원해 제대로 된 탐정 활동을 하게 만든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나는 에디의 진료 기록에서 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때 자백을 받아내는 일을 하던 형사였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습관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스피스 팀과 에디가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며 나누던 평범한 대화가 점점 그의 과거를 폭로하는 진지한 고백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에디는 자신이 형사로 근무하면서 저질렀던 부도덕한 행위, 심지어 범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말하곤 했다. 그를 돌보는 사람이 그의 의사든 간호사든 채플린이든 경비원이든 방문객이든 그게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들춰내 숨김없이 보여줬다. 에디는 심판을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심판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의 때늦은 자책은
일종의 참회의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후세계에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의 종류를 예측하곤 했다. 내가 주색에 빠져 살았다고 해서 신이 나를 영원히 지옥에 가두진 않겠지. 내 말은 내가 누굴 죽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젠장, 나는 주먹 싸움조차 해본 적이 없는 놈이라고. 그렇다고 해도 일단 나를 연옥으로 보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겠지. 그는 병세가 악화될수록 더더욱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에디의 자기 폭로에 비춰보면 그의 임종전 경험은 그가 주고받았던 학대의 장황한 역사와 관련이 있었다. 임종전 경험을 통해 에디는 삼촌이 10대인 자신을 성추행하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 에디는 그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결코 인정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학대를 통해 얻어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자책했다. 삼촌은 내게 자기 차를 빌려주고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곤 했어요. 10대 시절 자기 결정권을 빼앗겼던 그는 많은 희생자가 보이는 패턴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희생당했던 어린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결국 자기 비난은 비난받아야 할 자아가 존재한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학대로 망가지거나 훼손된 인격을 은연중에 회복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젊은 에디의 경우 학대 사실을 폭로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기 비난만이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버지에겐 말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부도덕한 경찰이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에디는 학대를 당한 어린 소년이기도 했다. 우리는 에디라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딸이 들려준 이야기. 에디의 임종전 경험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가족들의 관점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에디의 4자녀 중 킴과 라이언이 흔쾌히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40대의 라이언은 2자녀를 둔 남자였고 30살의 킴은 음악계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으며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킴은 에디가 임종을 맞이할 당시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킴과 라이언을 만나면서 내가 에디의 임종 전 경험 이면에 숨겨진 전모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가 겪은 임종 전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고통스러운 임종몽에 대한 진술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라이언과 킴은 둘 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읽었고 그 기사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나와 만난 것이기도 했다. 특히 킴은 자신의 아버지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후회한 것은 맞지만 그건 그가 양심 있는 사람이었고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과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병 때문이라고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킴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한 인격체,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의 에디와 그의 잘못들, 매력이 넘치는 달변가이자 우울한 환자였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에디의 사랑을 조리 있는 말솜씨로 감동적으로 들려줬다. 킴의 말에 따르면
에디는 자신이 앓고 있던 폐질환으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51살의 나이로 은퇴하는 것마저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에디는 출동을 나가 계단을 오르다가 호흡곤란이 오거나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동료 형사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퇴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팀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에디의 마음은 늘 그곳에 있었다. 킴은 퇴직 후에도 15년 동안 팀원들과 계속 연락하며 은퇴식에 참석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했다. 마침내 나는 다정한 에디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남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딸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고의 아빠였다. 또 에디는 그의 누나 매기가 사랑으로 돌보며 키운 소중한 남동생이었다. 매기는 남동생 에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를 따뜻한 손길로 보살폈다. 타고난 매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마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의 개방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디는 호스피스 직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간호사 도나는 여전히 그를 유머 넘치고 지칠 줄 모르는 이야기꾼으로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다. 에디는 태어나면서도 호스피스 버펄로를 졸업했다며 자랑하고 다녔던 유쾌한 이야기꾼이었다. 에디는 여러 결점과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훌륭한 아버지였고 큰 사랑을 받는 형사였으며 실수하고 상처받고 사랑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했던 한 인간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를 규정하는 부조화와 모순 역시 모두 그의 임종 전 경험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었다. 에디는 임종 직전 36시간 내내 깊은 잠을 잤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에디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말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전했다. 에디는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오고 있는 누나 매기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도 곧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고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다 잘 해결했어 라는 말을 덧붙였다. 에디는 전에 인연을 맺었던 갤러거 신부와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고 매기에게 누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꼭 알려주고 싶었어 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 고백이 회복된 신앙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에디가 그저 누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나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에디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킴은 에디가 아주 명쾌하고 확고한 태도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만 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며 횡설수설했다. 그의 인지 능력과 호흡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실 킴은 어떻게 에디가 전화기를 찾아내고 혼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임종과 관련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은 그가 임상적으로 호전됐다거나 죽음이 미뤄졌다는 의미가 아닌 일종의 마지막 유해였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에디는 킴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더니
아무렇지 않게 내 엄마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 순간 킴은 에디가 꼭 들어야 할 말을 건넸다.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임종전 경험을 겪은 대표적 인물이라고 여겼던 환자도 결국에는 평온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사후세계에서 자기 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토록 불안해하던 에디는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 죽음 앞에서 에디는 전에 없이 솔직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됐다. 의학의 힘으로는 에디 같은 환자를 악에 찬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적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끝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의미를 찾고 용서하고 평화를 되찾는 인간의 놀라운 정신력에 필적할 만한 효과를 지닌 항우울제나 대화치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로 이끄는 것이 기도인지, 명상인지, 꿈인지, 아니면 악몽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변화가 주는 마법 같은 효과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 있다.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굳이 의미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삶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문보다는 주로 깨달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을 따로 찾을 필요도 없다. 죽음은 그 자체로 답이 된다. 즉, 그 어떤 중재나 추측도 필요 없이 그 존재만으로 우리 삶에 영감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 삶의 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깨달음은 문화, 인종, 성, 학력, 국가, 경제력, 종교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자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항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과의 싸움을 그만두기로 한 말기 환자들은 계속해서 싸워나간다. 죽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운다. 그들은 공감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다. 그게 아니라면 왜 그들이 병상에 누워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겠는가? 살아온 인생이 다른 만큼 삶의 마지막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숨과 함께 밀려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